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더 리더입니다. 장기화된 불황의 터널을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. 여전히 시계가 막지 못한 상태입니다. 미국은 경기가 나아지면서 최근 양적 완화 종료를 선언했습니다. 금리를 올릴 경우 그 파장이 걱정됩니다. 일본은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.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 수출이 애를 먹을 것으로 우려됩니다. 더 리더 오늘은 글로벌 경제 전문가이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일영 원장님을 모시고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와 우리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원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뭐 많이 알려진 기관입니다만 그래도 나오신 김에 시청자 여러분에게 저 기관 소개 좀 해주시죠. 예, 저희는 유일한 그 대외 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예. 국책연구원으로서요. 예. 지금 대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제를 분석하고 정부에 자문하는 그 예.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외국에서 영국에서 공부하셨고 이제 IMF에서 오래 근무하셨는데 좀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. 예, 전 그 IMF에서 주로 세계 경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 각 나라의 그 경제 자문 예. 역할을 주로 했었고요. 그다음에 IMF 정책 자체 내 어떤 방향성 같은 것에도 함께 연구하는 일도 하고 그랬었습니다. 예. 네,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제 주요 이슈와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고 또 질문 여쭤보겠습니다.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3.1%, 내년 3.5%, 이제 0.4%포인트 높아지는 것을 전망하셨는데,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세계 경제가 정말 좀 나아지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.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 경제를 보실 때, 좋아지는 어떤 낙관적인 요인, 또 여전히 불안한 요인들이 있을 텐데, 좀 종합적으로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에 올해에 비해서 특별히 그 불황에서 회복한다는 그런 예. 기미는 안 보이고요. 다만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 회복세에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내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신흥국 같은 데서는 인도 같은 경우에 올해보다는 좀 더 좋은 성장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이외의 지역은 올해하고 비슷하게 유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해보다 조금 더 낮은 성장률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이게 지금 사실 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불황의 과정인데 언제쯤 좀 나아질 걸로 보시는지요?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2008년에 한번 충격이 왔었고 그다음에 2012년에 유럽 예, 사태 때문에 이제 또 예. 충격이 왔었는데 지금 현재 회복세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요. 예.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. 상당 부분이 어떤 그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?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예. 그 유럽이 그 총체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 견주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유럽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그 정치적 해결이 없기 때문에 예. 지연되고 있는데 예. 이런 어떤 정치적 해결이라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면 유로 자체를 계속 지속하면서 그거에 따른 어떤 그 국가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포기할 것이냐. 재정 통합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시는 재정 통합뿐만 예. 아니라 그거와 같이 견줘서 그 뱅킹 유니언 예. 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두 가지 해결책이 정치적으로 해결책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없는 가운데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은 유로 시스템 자체에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예. 결국 말씀하신 거에 근거에서 보면 하여간 유럽 상황에 대해서 글로벌 경제가 계속 좀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. 예, 그렇습니다.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. 네네. 예. 그 앞부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미국 또 세계 전체 GDP 한 4분의 1 차지하고 있는 큰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양적 완화 종료 선언을 했고 또 금리가 언제 오를지 이제 다들 뭐 시장의 초미의 관심 내년 중반이다 이후다 뭐 더 늦춰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? 금리라면 이제 단기 금리와 이제 소위 말하는 중장기로 10년째 금리를 얘기를 하는데
QE가 이제 막을 내렸기 때문에 중장기적 10년째 금리는 어느 정도 지금 오르기 시작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예. 단기까지 올리는 것은 이제 yield 자체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예. 그거는 아마 내년 중순서부터 중순. 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. 그것이 뭐 바뀐 건 없습니다. 그게 항상 베이스라인이었었고 다만 최근에 있었던 FOMC의 결과를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하방 리스크가 좀 적어졌다라는 평가를 예. 내린 것 같습니다. 예. 내년 뭐 일반적으로 보는 내년 중순 정도로 네네, 시기를 그렇게 보시는 보고 거군요. 이제 제일 걱정들도 하시고 좀 뭐 우려들 하시는 게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신흥국으로 이렇게 쭉 퍼져 있었던 돈들이 미국으로 쏠려 들어가면서 이제 그 파장을 우려하는 소리들이 높습니다. IMF 같은 경우는 한국이 제일 큰 충격을 받을 거라고 또 했고, 또 제가 최근에 만나본 JP 모간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은 워낙 그 신흥국 자금 유출로부터 돌아온 나라 아니냐 또 낙관적인 견해를 펼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어떻게 보시는지요? 그게 이제 그 특히 미국서부터 좀 얘기를 하면요. 미국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자본이 사실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지만 예. 그렇다고 그래서 꼭 아시아에 있는 그 자금들이 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는 그 예측은 뭐 확실한 건 아니고요.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이자율 차익 그다음에 미국 경제의 어떤 회생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제 물론 자금이 글로 쏠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을 바라볼 때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JP 모간이나 아니면 IMF 상당히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JP 모간은 베이스라인을 얘기한 거고 예. IMF 경우에는 이제 그 하방 리스크가 실현됐을 때를 가정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실현됐을 경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이자율이 상승될 때에 아시아의 그 미국이 상승되면서 미국 경제 자체도 좀 불안해지는 요인이 있고 세계 금융 시장이 좀 불안해질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어떤 충격을 얘기한 것이지 베이스라인 자체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어떤 시나리오가 가시화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로서는 뭐 두 시나리오, 시나리오가 몇 개가 됐든 경제 안전 운항을 위한 이제 대책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?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볼 때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은 빅스 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고 굉장히 낮거든요. 그러니까 즉 리스크가 제대로 그 커스트가 채정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저금리 플러스 저 리스크의 가격 때문에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그 이자율들이 정상화되고 리스크가 정상화됐을 때의 상태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런 위험이 좀 하나 있는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밸런스 시 자체가 근본적으로 그 저임금 시대에 지금 맞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승할 때 그 밸런스 시트에 어떤 역할, 저금리, 어떤 그 쇼크가 올지 이제 이런 것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. 실물 경제에서는 이제 미국 경제나 유럽 경제에서 오는 그 무역을 통해서 이제 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지금 저희 쪽에서는 지금 현재 저금리 때문에 혹은 그 저 리스크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자금이 우리나라 자체 금융시장 자체 내에 그 분배되어 있는지 어떤 금융시장 쪽이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을 좀 파악하고 있고요. 그런 것들이 파악되는 대로 사전에 그 포트폴리오 리알로케이션 같은 것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강화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좀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사실 뭐 미국이 이제 금리를 뭐 언제 올릴까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이유 그 얘기 자체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미국 경제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이제 반증이기도 한데요. 뭐 실업률도 상당히 낮춰져 있고 이제 미국 경제는 좀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섰다고 보시는지요?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.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그 2008년 이전에도 사실은 그 통화 정책이 상당히 그 느슨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자금이 많이 부풀었었고 그때의 특징은 주식시장과 주택시장 둘로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바블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2008년 이후에는 그 QE를 통해서 나온 자금들이 상당히 그 여러 가지 펀드나 아니면 직접 투자를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에 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식시장에 들어간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웰스 이펙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
소비 진작이 부의 효과. 예, 그렇죠. 그 소비 진작이 이제 많이 왔고 예. 투자도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QE가 끝났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시작될 텐데 이 효과가 과연 주식시장의 지금까지 어떤 그 트렌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 다시 그 주식시장의 거품이라 그러면 거품이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. 예. 만약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은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가 그 네거티브 웰스 이펙트, 예. 그 부의 효과 때문에 다시 좀 소비가 위축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자율이 상승될 때 미국 전체적인 그 부채를 보면 가계 부채는 좀 줄었지만 정부 부채는 올라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부채의 어떤 부담 때문에 미국 경제가 과연 내년도 하반기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좀 있습니다. 예. 역시 뭐 지금 상충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좀 불안 요인은 여전히 있는 건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또 미국이 다시 나빠진 상황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옵니다만. 예. 그 유럽 얘기 또 유럽에서 또 연구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그래서 유럽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뭐 내년 상황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고요. 또 특히나 유럽의 어떤 정치적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구조 개선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들이 있는데 특히나 더 우려되는 거는 이제 유럽 경제 전체에 견인을 해왔던 이제 독일이 조금 좋지 않은 거. 근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. 지금 현재 유럽을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유로 시스템 때문에 이제 통화 정책이 독립적이지 못한 가운데에서 각 나라의 그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계속 예. 지속되는 이제 구조적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그 노동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외의 어떤 투자 경쟁 환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데 이 구조적인 문제는 이번에 G20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유럽의 상당 많은 국가에서 구조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노력이 이제 많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. 예.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의 어떤 유연성이라든지 경쟁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유로 시스템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해결이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그 경제를 견인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독일이 생산성이 가장 그 높은 나라인데 예. 하나의 그 화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다른 타 유로 지역의 국가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독일이 상당히 수출 주도적으로 성장을 많이 견인해 왔습니다. 통합에서 혜택을 좀 많이 본 거죠. 그렇죠. 예, 예.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유로 내에 있는 국가들의 경제 자체가 이제 부담이 많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경제 모델도 어느 정도 이제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독일 경제에도 좀 주춤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독일 경제를 좀 슬로우다운하는 하나의 요인이고 또 하나의 요인은 이제 유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유크레인하고의 관련된 그 소련과의 그 어떤 관계 때문에 오는 그 위축이 좀 있습니다. 그 영향이. 그래서 그 두 가지.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그 주택 시장의 활성화로 어느 정도 그 경제가 견인이 되다가 예. 그것도 그 주택 시장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한 것 같고.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럽을 그래도 이끌고 있던 두 나라, 영국과 이제 독일 예. 두 나라가 이제 좀 문제점이 봉착해서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각국의 사정을 보면 사실 뭐 몸이 성한 나라들이 뭐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인데 일본은 하여간 아베 정권 들어서 뭐 지역적으로는 좀 골치 아픈 악동의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세계의 화살을 쐈고 또 지금 최근에 뭐 지난주죠. 이제 저희 녹화 시점으로 봤을 땐 지난주에 양적완화 추가로 돈을 푸는 조치를 취했습니다. 일단 우리 입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가뜩이나 약세를 보이던 엔화가 더 약세로 돌아서서 우리 수출에 걸림돌로 더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 어떻게 보시고 또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 일본의 그 양적 완화 자체가 어느 정도 그 엔을 약화시킬지는 좀 불확실하고요. 예.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도 보면은 그 양적 완화가 시작된 후에 그 엔화가
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던 중장기적 균형점이라는 쪽으로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움직이고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. 예. 그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 QE 자체라기보다는 일본의 그 세 번째 화살의 역량과 미국 경제가 어떻게 그 내년에 성장할까에 의해서 상대적 일본의 어떤 그 판더멘탈이 좀 그 시장에서 그 측정될 것 같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환율이 또 그 균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뛸 것 같습니다. 그것이 뭐 110을 넘을지 뭐 120이 될지는 잘 불확실하지만 뭐 110에서 120 사이 쪽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뭐 어쨌든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. 그렇죠. 왜냐하면 직접 경쟁하고 있는 그 산업 분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예. 겹치는 분야가 뭐 거의 세계에서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직접 경쟁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다만 우리가 GBC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생산이 상당히 많이 분산돼 있는 가운데서 지금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. 과거만큼 그런 큰 타격은 없는 지금 것으로 말씀하신 알고 GBC라는 건 뭘? 있습니다.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. 네네. 예, 예,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. 이제는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외 여러 국가들을 경유해서 그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각 국가에 나오는 그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환율에 각 국가의 그 환율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 때문에 옌 하나만 가지고는 결정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예를 들면 뭐 부품 같은 게 또 해외에서 생산되는 것도 네, 있으니까 그렇습니다.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위해서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. 사실 이제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베팅을 한 건데 사실 또 실패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? 일본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또 회생의 이제 실마리를 풀어 가실 걸로 보시는지 성패 여부 어떻게 보시는지?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화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화살은 어느 정도 그 실효성을 벌써 상실한 통화로 것 돈을 같고요. 풀고 네. 재정에서 돈을 풀고. 네네. 예, 그 사실 재정에서 돈을 푸는 것과 이제 통화로 돈을 푸는 것과 같이 연결돼서 맞물려서 이제 갔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시료는 어느 정도 그 효과를 이미 상실한 것 같고요. 예. 세 번째 화살인데 세 번째 화살이 구조개선, 예. 구조개혁. 예. 구조개혁인데 그 세 번째 화살이 좀 늦게 집행되고 예, 있는 것 예.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첫 번째, 두 번째 화살이 힘을 갖고 좀 나올 때 그 구조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단 그 힘을 잃고 벌써 소비가 꺾인 상태에서 예. 이제 그 세 번째 화살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 첫 번째, 두 번째 화살이 힘이 없을 때 세 번째 화살이 얼마만큼 그 추동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불확실성은 좀 있습니다. 예. 일본 뭐 과거사 문제나 영내 문제 가지고 사고를 치기보다는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. 중국으로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. 뭐 그런 대로 걱정스럽지만 또 그런 대로 7%대로 이제 순항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뭐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한 6%선에서 안정이 되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전망들도 나오고 있던데 지금 중국 경제 흐름 또 내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? 일단 그 중국 경제는 올해는 7% 이상으로는 성장할 것 같은데 예.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정책을 더 많이 활용해서 7% 이상을 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니까 투자를 낮추면은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은 예상했는데 그 7% 이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재정이나 투자, 그 정부 투자 쪽에서 예. 예상했던 것보다 다시 좀 더 집행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. 그런 의미로 보면은 중국 경제를 내년도에 7% 이상으로 견인하기가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예.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뭐 소위 말하는 그 하드 랜딩 그런 예. 거는 없을 것 같고요. 경착륙은 없을 것 같고. 경착륙은 없지만 과연 그 중장기적으로 이제 6% 선에서 갈 것이냐, 5% 선에서 갈 것이냐, 뭐 그런 질문은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다음 질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중 이제 기업, 산업 간의 경쟁의 문제인데 뭐 사실 그동안 중국 가면 우리가 뭐 가서 저임금 이용해서 또 우리 또 중간재 부품들 수입해서 그리고 수출 늘리고 뭐 이런 정도의로 생각을 했는데 빠른 시일 안에 두 가지 추락인 것 같습니다. 하나는 빠른 시일 안에 기술력 격차를 줄였고 또 우리가 수출해오던 원자 부품이라든가 중간재를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고 이 두 가지 충격 때문에 지금 한국 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으로 보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좀 변화하고 전환해 나가야 될까요? 여러 가지 대중 전략 면에서.
중국은 그 R&D 쪽으로 특히 그 기술 개발 쪽으로 지난 수년 동안 상당한 그 돈을 집중해서 투자를 했고, 예. 그래서 작은 중소기업들까지 자기네가 얼마나 개혁에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보도하도록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.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결과로 빨리 이제 성장이 견인되고 있는 것 같은데, 우리나라는 사실 일본하고 중국의 중간에 좀 끼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지금 이런 시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체 내 어떤 그 기술이라든지 시장을 좀 방어하는 추세로 가면은 오히려 더 중장기적으로 손해가 생길 것 같고요. 그럼 이런 마당에서는 제가 보기엔 오히려 더 개방해서 더 적극적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하고도 한중일 FTA라든지 그래서 개방을 해서 어차피 저희가 개방하든 안 하든 경쟁은 시작됐기 때문에 그 노골적으로 개방을 해서 경쟁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, 한일 FTA, 한중 FTA 네, 다 맞습니다. 다 얘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TPP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국제 규정, 표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디레귤레이션 개혁 같은 것을 이제 추진해서 우리가 그 세계 시장에서 객관적으로 그 사업을 그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나라라는 어떤 인정을 받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예. 이제 뭐 사실 한치도 안주할 수 없고 계속 본인을 쳐서 혁신해 나가지 않으면 참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. 예. 이제 선택이 없는 시기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. 예. 선택이 없는 시대. 네. 그거밖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. 예. 지금 사실 뭐 저희 경제 상황도 그렇게 뭐 녹록하지가 않습니다. 뭐 성장률도 아직 낮은 상황이고 또 뭐 청년들도 일자리 잡지 못해서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최경환 부총리 경제팀 뭐 초기에는 아베노믹스 비슷하게 초이노믹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 돈 푸는 쪽으로 좀 주력을 한 거죠. 재정도 풀고 또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로 또 화답을 했습니다만 좀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죠. 초이노믹스, 뭐 토이노믹스라고도 해서 뭐 좀 이렇게 이제 시장 좀 부정적인 이제 지적들, 평가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올해 내년 우리 경제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이 어려운 파고에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지 안 하고 자기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이제 그 경기적 요소가 있고 구조적 요소가 이제 두 개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경기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구조적 요소를 사실 해소하는데 그 구조 개혁 같은 데는 수요 쪽을 진작해서 단기적 수요도 도움이 되는 정책들도 상당히 많지만 소위 말하는 그 초이노믹스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길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의 3개년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그 총체적인 어떤 그 틀 안에서 초이노믹스는 그 거시경제 정책을 조금 강화한다라는 측면이 단기 있는데 대응책 그렇죠. 그죠? 네네. 예. 근데 그것은 그 우리가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의 상황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3개년 계획을 처음에 그 발표할 때만 해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경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3개년 계획을 내놨던 거고 그 이후로 아니면 그때부터 벌써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기적으로 다시 침체기로 들어가기 시작했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단기적으로 다시 거시 정책을 조금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그 분위기였었는데 그때 이제 초이노믹스가 나오면서 그 3개년 계획 중에 단기적인 어떤 경제 부양 쪽을 이제 조금 더 밀고 나온 것이고 그 전체적으로 3개년 계획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.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내수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. 예. 그 내수 시장이 침체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시장의 경쟁력이라든지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제 반독점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규제를 풀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풀어야 실질적으로 시장 진입이라든지 예. 시장의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규제 개혁. 예. 규제 개혁을 통한 것이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 같고요. 예. 그래서 그 시장 진입 등을 통해서 과잉 생산 인력을 또 자본을 우리의 그 생산 활동에 같이 투여해서 참여시키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.
그것이 바로 이제 3개년 계획의 그 핵심에 들어가 있는 거고. 두 번째로 3개년 계획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창조 경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있는 그 기술 자체만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그 중국이나 일본 같은 또 나머지 세계에서 그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런 가운데서 창조 경제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그 아이디어를 부가가치로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인데 그 창조 경제의 예를 들어서 제도 개혁, 그다음에 금융 시장,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지적 그 프로퍼티 라이트 있지 않습니까? 예.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창조 경제를 치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의 원동력에는 아주 필수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그래서 저기 시간이 좀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. 네. 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으로서 앞으로 저 연구기관, 그 연구원을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, 또 워낙 국제 해외 활동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좀 성장시키고 싶다는 뭐 비전, 청사진 좀 말씀해 주십시오. 저는 저희 연구원의 그 모든 그 펠로들이 국제적인 어떤 그 감각을 갖고 자신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왜 이 분야를 연구해야 되는지 또 그 연구할 때 있어서 어떤 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제화되는 것에 많이 그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가능한 한 펠로들을 많은 국제회의에 참석시키고 또 그들이 그 국제적인 어떤 그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에 전문인들을 많이 초대해서 세미나도 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자주 논의를 토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세계의 그 경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항상 파악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글로벌 경기 불황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해법은 혁신과 규제개혁 같은 뼈를 깎는 작은 노력일 것입니다. 우리 경제가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해나가고 발빠르게 실행해 나가는 길밖에는 없어 보입니다.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이힐령 원장님 감사합니다.